소개해봐야 뭐 다 잊어버리는 거.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그냥 주제가 이제 철학의 외부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세 개념, 이 정도, 외부의 세 가지 개념, 뭐 이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그 서문에다가 이렇게 인물론이란 외부에 의한 사유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이렇게 썼고, 사실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유물론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생각에 도달한 그 지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처음으로 이제 그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내 나름대로 유물론이 뭔지를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유물론이란 외부에 의한 사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유물론들이 하도 또 난리라고 하길래 우리 나름대로의 유물론을 좀 정리를 해보자 라면서 이제 천개 유물론이라고 하는 기획을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년 됐죠. 2, 3년 동안 계속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유물론이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유물론 또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하면은 맨날 물질의 실제성 얘기라는 이런 답답하고 그 불모적인 얘기들, 이건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고, 사실은 유물론은 굉장히 많다. 유물론은 하나지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뭐 굉장히 이런 역설적인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펼쳐보이려고 하는데, 얼른 많이들 이렇게 빨랑 써주셔서 얼른 책을 정리하고 그걸 제가 다듬어서 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신체도 그렇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머지않아 이렇게 나올 테니까 관심을 갖고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다른 지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렇게 이 발전, 진화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식이 누적되면서 점점 이렇게 어딘가를 위해서 조금 더 진리라는 걸 향해서 다가야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과학이 이제 특히 그렇죠. 과학은 이제 그런 점에서 누적에 의해서 진화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일 텐데, 철학도 이제 그렇게 하나의 발전의 과정으로 또 철학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철학은 그런 발전 같은 거 없고 진화도 별로 없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진전된 입장이라도 그 입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노하고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경우에는 그것과 대결을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진화 같은 건 없고, 사실은 이제 이 진화가 있다 그러면 격렬함의 진화,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결의 격렬함의 진화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철학은 일종의 그 에리너, 전장이다, 전쟁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칸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레닌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결의 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뭐 서로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엇이 대결하는가? 상이한 입장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대결은 입장들이 많을 만큼, 입장들만큼이나 많은 대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영이 있고, 두 개의 진영이 있고, 이들이 한꺼번에 탁탁탁 이렇게 싸우는 이런 식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멘탈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긴 한데, 그 멘탈들이 발딛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수렴하는 지대 같은 것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이렇게 마이너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멘탈이 있고, 메이저하다라고 하는 그런 멘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뭐 이렇게 철학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보거나 만드는 사람들도 보면은 메이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 헐리우드 영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치고 달리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너한 영화 잘 못 봅니다.
마이너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이렇게 다른 감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한 감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는 모이기 힘들면서 이렇게는 점점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이런 그 모호한 수렴의 장 같은 건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종종 그래서 이렇게 철학에서는 이제 인물론 대 관념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고, 그래서 종종 이제 진영 간의 대결로 오해가 됐지만, 사실 뭐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물론자들 간에도 이렇게 대결이 있고, 관념론자 간에도 대결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 격렬함이나 그 거리 이런 것들로 보자고 한다면 확실히 이렇게 인물론과 관념론 사이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론 안에서 내지는 관념론 안에서의 관극보다는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무엇이 인물론이고 무엇이 관념론인가? 그러니까 관념론을 정의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관념론은 이렇게 이념이나 관념이나 정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 힘은 종종 뭐 이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세계를 만들어 왔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간다. 가는 주동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그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관념의 내용이 뭐고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그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관념을 통해서 작동하는 어떤 의지, 많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 그 인간은 개인일 수도 있고 집합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전반을 이렇게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와 대결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영혼이라든지 의식이나 정신 이런 것이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의 힘,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 이런 입장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부라는 말은 이렇게 out of, outside고 가령 out of mind, out of out of reason 뭐 이런 식의 말들에서 이렇게 종종 사용되듯이 그 영혼이나 의지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갖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물론은 외부라는 결부가 되어 있고, 관념론은 내부라는 결부가 되어 있는데, 관념론은 내부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거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루는데, 끝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 이런 게 이제 강력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뜻대로 된다고 믿어도 사실 그렇진 않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이런 데서 뭘 하려고 해도 그럴 때 비해서 조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유물론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부에 의한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 대한 사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념론도 외부에 대해서 사유하거든요. 이 외부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이 사고를 가동시키는 어떤 그렇게 포지션이나 입지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입지점 같은 거 이런 거 방법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머테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관념의 힘을 강조하듯이 물질은 물질의 힘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대칭적 동형성이라고 해서 적과 싸우다 보면 적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관념론하고 대결하다가 관념론이 그 관념을 강조를 하니까 우리는 물질을 강조할 거야라고 하면서 물질의 실제성을 강조하면 그게 유물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뭐 그것은 이제 19세기에 특히 이제 지배적이었던 어떤 유물론의 한 형태이기는 했고 유물론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고 그 법칙이라는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에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외부성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이렇게 이 유물론은 이렇게 그런 물질의 실제성에 대한 신념 같은 것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가령 그래서 그 유명론이라고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세에 이렇게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가령 인간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개인인데 인간이라고 하나로 묻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라는 것은 실제하는가 아니면은 허구적인가 뭐 이런 거 이걸 둘러싸고서 이제 그 보편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이 관념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게 주류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이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 그 당시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론이었습니다. 유명론. 근데 유명론은 사실 물질의 실제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명론은 영국의 경험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영국 경험론의 중요한 축이 되는데 영국 경험론을 관념론의 극단으로까지 이렇게 밀고 가게 됩니다. 지각된 것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버클리의 생각이라든지 인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휴메 주장 같은 것이 그 유명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명론도 때에 따라서는 관념론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유물론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과 대결하면서 어떻게 싸우는가 혹은 어떤 방식의 그 생각을 펼쳐가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유물론도 되고 관념론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신학 같은 거 부정신학은 신학이고 그래서 요새도 때때로 보면은 이 부정신학적 사고라고 하면서 욕으로 쓰는 사람들도 가령 유물론 진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의 유물론, 중세의 부정신학은 유물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려는 것은 그건 신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고 신은 그 바깥에 있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신학은 사실은 유물론자로서 계속 비난을 받았어요. 이런 것, 그래서 신에 대한 신학적 사유인데 유물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유물론인가 관념론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성, 그 외부성이라고 하는 외부에 의해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컵이지만 이 컵이 무엇과 만나는 거예요. 물과 만나고 입과 만나면 이것은 이렇게 컵이라는 도구가 되지만 사람 머리랑 만나면은 흉기가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상처낼 수도 있는 이렇게 때로는 기절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본성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바깥에 있다. 왜 바깥에 있다. 그래서 이것의 본성은 바깥에 의해서 사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유물론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 어떤 본성이라는 것들은 따로 없고 바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는 이런 것은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 일단 그 락강이나 푸코나 이 둘레즈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나름의 그 외부 개념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 의해서 외부와 결부된 사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생각하는 외부 개념은 이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부가 그 외부를 다루는데 외부의 의한이 아니고 외부의 대안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꼭 유물론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가령 이 락강이라는 사람은 대강 이렇게 락강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는 소개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 정도는 이렇게 상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30시간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락강은 이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였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그러니까 원래 정신과 의사였다가 이제 프로이트를 공부하고 정신분석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조주의 영향 하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울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구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강조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 68년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입장이 또 이렇게 그 전부터 달라졌다라고 그 세미나라는 책을 이렇게 근거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사위가 많이 굳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렵고, 이 68년 혁명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제 일단 그 락강이 생각하는 외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타자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 타자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이 락강에게는 자아의 바깥, 자아가 아닌, 내가 아닌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바깥, 자아의 외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거울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프로이트는 이제 유아 성욕의 발전 단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순기, 처음에 리비도가 이렇게 성감대가 입술에 쏠리는 구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항문으로 쏠렸다가 그 다음에는 성기로 쏠렸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락강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게 다 부분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나라는 위치라는 관념이 없고, 입술이 엄마도 아니야. 젖가슴에서 쾌감을 얻는 거고, 항문이 똥이라는 부분 대상에 의해서 쾌감을 얻는, 이게 부분 욕망, 부분 대상, 뭐 이런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것, 이 부분 대상들이 아니고 대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우리는 내 항문, 뭐 이렇게 내 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아라는 관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자아라는 개념을 나중에 쓰긴 하지만 그건 넘어가는 단계가 없거든요. 락강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락강이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얼라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얼라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쯤 되면은 거울을 보면서 계속 애가 방긋방긋 웃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락강은 그걸 보면서 이제 왜 좋아할까? 왜 애들이 거울을 보면서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울에 비친 상을 보면서 입하고 항문하고 뭐 등등이 성기가 다 이렇게 제각각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제각각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하고, 그러니까 나구나, 저게 나구나라고 하는 거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이런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거울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아는 거울상을 통해서 형성돼, 거울상에 대한 거울상과 자기가 같다라고 하는 이 흑코네상스이자 맥코네상스, 코네상스는 인식이라는 뜻이고, 흑코네상스는 재인식이라는 뜻이고, 리커그니션입니다. 맥코네상스는 오인이라는 뜻, 미스언더스탠딩. 사실 거기서 말을 이렇게 흑코네상스, 맥코네상스 딱 이렇게 대응시킨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있어 보이기도 하죠. 불어를 쓰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기 있는 상이 나구나라고 하는 인정, 리커그니션, 동시에 사실 그거는 가령 왼손 오른손도 다르고, 나라고 하는 것은 꼭 거울 이미지랑 똑같지가 않은데 나라고 간주하는 오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언제나 오인을 통합하고 있다. 그런데 오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동일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거울상이라고 하는 나의 외부를 통해서 나라는 관념은 그런 나의 바깥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락강은 이렇게 바깥, 외부,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 의해서 자아를 이렇게 정의하는,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이제 구조주의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구조주의는 구조 언어학 영향을 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싶다,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욕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언어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나 이렇게 이 언어적인 규칙들을 따라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 너를 사랑해라는 말, 이거 얼마나 뻔하게 짝이 없는 말입니까?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사랑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다름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데, 사랑하다라는 말은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삐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뚜뚜 한다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딱 평범한 말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싫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기표의 물질성, 언어의 물질성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상징은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 상징에 있는 질서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그거에 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상징계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차적인 것은 정신투성하고 이제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마에 대한 그 욕망,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개입하면서 오이디푸스적인 그런 욕망으로 이렇게 변환되면서 이제 한 사람의 동물의 새끼에서 인간의 자식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 혹은 아버지의 금지란 안 돼라고 불어에서는 농이라는 말이 NOM으로 쓰면 네임이고 NON으로 쓰면 노거든요. 발음의 동일 발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디페르 아버지의 금지 내지는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나 금지하면서 끼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일차적인 모랄들이 이제 내면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세 위협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내면화된다고 할 때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금지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언어가 형성되면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에 대한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엄마랑 자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욕망은 언제나 엄마에 대한 욕망으로 엄마에 대한 욕망으로 드러나는데, 엄마에 대한 욕망이라는 건 결국 엄마의 남근으로 인정받고 싶다. 엄마랑 잘 수 있는 사람, 엄마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런 인정 욕망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바라는 게 뭘까? 딸기를 주니까 딸기를 먹으니까 좋아하더라. 딸기 열심히 난 별로기는 한데 잘 먹어야지.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타자의 욕망에 대한 욕망이고, 인정 욕망이고, 그런 걸 통해서 형성되는 게 무의식이라는 점에서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네가 할 일은 뭐야라고 하는 건, 넌 참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좋아. 공부 잘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런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고 동시에 타자의 담론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 바깥에 있는 그 타자, 엄마 혹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혹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법이나 문화,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나의 욕망, 인정 욕망을 통해서 나의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무의식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라고 이제 약간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지만, 그래, 이건 나의 욕망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오인과 인정이 작동하는 이런 동일시, 이게 이제 아까 거울 단계에서 얘기했던 그 상상적인 동일시가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작동을 하는 셈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상상의 이인무, 빠드두라고 그러죠. 이 발레에서 두 사람 이인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내 아닌 큰 타자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문자 타자, 엄마, 아빠,
법, 문화 등 나에게 요구되는 타자들, 내 욕망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내 말을 구성을 하는 이 상징, 그 질서, 이런 이 타자 바깥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상징계라는 것도 또 하나의 타자, 자아의 외부를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큰 타자라고 하는 이런 큰 타자, 락강이 얘기하는 이런 타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질서라든지 자아라고 하는 그 퍼스널리티의 질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작동하고 그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그 외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인을 사회문화 안에 내부에 자리 잡게 만드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타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외부를 뜻하는 그 단어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외부라기보다는 내부성을 갖게 됩니다. 뭐, 이 락강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하이데거의 그 다스만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세인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넘겨두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외부를, 락강은 타자를 얘기하지만 나중에 푸코도 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 레비나스가 제일 먼저 타자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락강은 락강대로, 푸코는 푸코대로 이러면서 철학에서 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세 사람이 다 다른데, 락강은 푸코나 레비나스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타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질서를 뜻하는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푸코식으로 하면 동일자예요. 동일화시키는 프로세스가 거기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체를 구성하는 거. 이런 거란 점에서 사실은 레비나스는 주체와 타자를 대비시켰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외부성을 통해서 주체가 구성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주체와 가까이 있는 것이지 레비나스에게는 타자, 내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마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뭐 에크리라는 책이 66년에 나오는데 그 책을 쓸 때는 그 책은 이제 구조주의 영향하에 이제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68년 혁명을 거치면서 이 68년 혁명 때 뭐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벽에 낙서, 구조는 거리에 내려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조와 거리가 따로 노는 거. 그래서 구조주의가 그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는데, 락강은 거꾸로 거리에 내려온 것은 구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주의적인 발상과 이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거꾸로 상징계라고 하는 것들에 포섭될 수 없는 것, 상징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갖는 힘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브제아, 작은 대상, 오브제아라고 이렇게, A는 이제 오트르, 이 타자라는 말을 얘의 약자예요. 그래서 타자로서의 대상, 이런 걸 표시하는 말인데, 이게 작은 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타자 내지는 실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 광적중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요새 이제 한국은 트라우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다들 트라우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상처인데, 이게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인 줄 알면은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프로이트가 해준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던 게, 당신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런 증세가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치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는 몰라야 됩니다. 알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의식에서 지워져 버린 것들. 하지만 무의식에서까지 지우지는 못해서 그래서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을 만들어내는, 억압 때문에 치환된 행위들을 통해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트라우마니까. 트라우마는 알고 있으면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트라우마는 일종의 불가능한 것,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다가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만은 아니고 조금 나중에 확장을 합니다. 가령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이트에게. 프로이트는 사실 모든 욕망이라는 본질적으로 성욕이고 모든 성욕은 먼저 엄마에 대한 성욕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사실 엄마랑 하나 되려는 그런 욕구는 락강도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그 생각주의를 지우려고 해도 그냥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랬을 때 엄마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말로 엄마 나 엄마랑 자고 싶어라고 이렇게 말로 요구가 되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욕구는 사실은 이런 욕구,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말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앵포시블, 앵포시블 아디르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impossible to talk, to speak 뭐 이런 거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은 이제 나중에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나 결코 이렇게 없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이제 실제라고 일반화하고 바로 이런 실제, 가령 엄마에 대한 그런 욕망, 채워질 수 없는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여고, 그 빈칸이고, 빈칸에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보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채우지만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딴 걸로 바꾸고 또 딴 걸로 바꾸고 하는 이런 욕망 대상을 계속 바꾸는 프로세스가 나타나고 이걸 욕망의 환유연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욕망의 대상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결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고 근본적인 결여가 바로 실제라는 것. 그래서 실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모적인 것 이런 것이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상징계는 언제나 이렇게 틀어져 있고 깨져 있고 균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봉합한다 그러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봉합을 해놓는 건데 봉합을 하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딱 가동될 때면 틀어지고 또 봉합하지만 또 틀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안정성을 갖지만 결코 이렇게 그대로 지속될 수 없는 계속 변하는 이런 변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실제의 힘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큰 타자와는 아주 다른 종류의 외부. 이것도 타자지만 큰 타자는 사실은 내부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동일자라는 점에서 내부라기보다는 외부, 가면을 쓴 내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그 내부들을 계속 깨는 그런 외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에게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큰 타자에서 작은 타자로 옮겨가면서 외부 개념이 그 실질적인 내부에서 실질적인 외부를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근본적인 부정성, 절대적 부정성 같은 것을 외부고 상징화될 수 없는 일종의 그 자녀 같은 겁니다. 자녀인데 제고될 수 없는 자녀 같은 거.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계속 핵심적인 게 틀어져 나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이지요. 사실 이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랭포시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한테서 이제 그런 실제로서의 외부 이런 것인데 이 개념은 사실 이제 바타유라는 사람도 사용을 하고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 바타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제목의 소설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블랑쇼한테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학의 공간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책이 바로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령 블랑쇼하고 락강은 이렇게 그런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다릅니다. 블랑쇼에게서 이 불가능성은 이런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규정을 갖지 않는 어떤 긍정적인 것, 얼마든지 그래서 많은 다른 규정들로 바뀔 수 있는 것.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모든 존재자가 다 그런 불가능성, 존재란 불가능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부정성이 아닌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그 불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잠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푸코에게서 외부인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푸코는 이제 그 푸코에게서 외부라고 하는 타자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아주 다른데 일단 이 타자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그 레비나트가 제기를 했을 때는 그 타자는 주체라는 개념의 대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트는 이제 그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걸, 이 주체가 예를 들면 전통적인 철학에서 주체의 대개념은 대상이었습니다. 서브젝트, 오브젝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고기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닭도 그렇고, 그죠? 아니면 뭐 농부들한테는 밭가는 그 짐승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주체의 목적 의식이나 지향성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은 의식의 지향성의 작용이다. 뭐 수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소돼지는 여러분한테는 고기라는 대상인 거지요. 그거 말고 소와 다르게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근데 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야, 내가 니들 고기 되려고 내가 태어나냐? 내가 존재하냐? 내가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바로 이런 거. 우리는 그 대상을 또 다른 걸로 바가는 짐승이지. 내가 바가려고 태어나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는 다른 어떤 것인데, 근데 이게 존재 가지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타자라고 이렇게 주체가 알 수 없고, 주체가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이런 것을 타자라고 이해를 하면은 일단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물론,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 타자란 주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아까 소 얘기를 했지만 레비나스는 사실 이렇게 주관심사가 인간이었고 타자들이란 그래서 인간들을 주로 뜻합니다. 초기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타자다라고 얘기했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조금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가면 이제 고통받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를 향해서 이제 주체가 자기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장 철학의 근본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의 짝이고, 타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체가 계속 그 윤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타자는 언제나 계속 타자로 있어야 돼요. 타자가 사라지고, 타자성이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는 타자가 되지 않고, 그러면 주체는 넘어설 계기를 잃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타자가 계속 타자로 남아있어야지 이렇게 결국 이 타자라는 개념이 결국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다른 버전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이제 이런 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얼굴을 했을 때 정말 그 고통받는 얼굴을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타자라는 개념 자체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과 연민이라고 하는 동양에서도 측연지심, 이건 뭐 인간의 사단에 속하는 거라고 맹자가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이런 게 가면 호세력이 있는지 동정과 연민의 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단 먹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푸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주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주체 윤리학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타자라는 개념의 짝을 주체가 아니고 동일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동일자란 동일화하는 힘을 갖는 것, 이런 겁니다. 가령 이성이라고 하는 게 푸코가 봤을 때 초기에
혹은 정상성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상인들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교육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는 힘들이 가동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동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동일자라고 하는 것은 가령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자신이 뭐 이렇게 별 큰 문제 없는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신은 어째서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어요. 막막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방법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평균 근처에 있다. 즉 정기분포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95% 여기까지 하면 99%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상인 이유는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코 이건 자랑할 만한 사실이 아니죠.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 이쪽 0.5% 영역에 있거나 예술 좀 한다는 사람들은 0.5%, 0.1% 영역 안에 있고 0.05%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정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돼야 그런 점에서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구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제각각이었을 텐데 그 맨날 어렸을 때부터 먹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식성을 형성을 해서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발효된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다음 중국 음식 먹으면 느끼하다고 느끼고 하는 이런 취향 형성되는 딴 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혀가 달라서 거기서 그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하겠어요? 어디는 이렇게 저기 한 거 좋아, 발효된 거 좋아하고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구성될 때, 구성되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일리 가야지라고 하는 방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려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저거 하면 안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학적인 오인. 이거 사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논리학에서 가르치는데 긍정의 긍정은 부정인가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긍정의 긍정도 긍정이라고 가르치죠. 예. 이건 그 부정이 맞는데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닙니다. 두 번 부정일 뿐이지. 나쁜 거 안 하는 거하고 좋은 거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 하지 마라는 방식으로 좋은 거에 근처에 있다. 어쨌든 나쁜 거 근처에 안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상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평균 주변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가 저희 가면 안 돼라고 하는 나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타자. 가령 그래서 이제 푸코는 그런 이렇게 가령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성이야말로 인간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 그 동물은 인간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그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는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독일에서는 정신 차려라는 말을 그 페어미티하라고 이성적으로 되라고 이런 단어로 실제로 쓰더라고요. 미쳤다, 아웃 오브 리즌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정상화하는 멘탈의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제 이성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성적이지 않은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푸코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이성적이지 못한 어떤 타자들을 통해서 구성된 거다라는 거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했던 게 17세기 데카르트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신이 지배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렇게 이성에 의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지적 예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이 딱 때려주면 삐빙하고 맞는 거. 그래서 남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근데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녀라고 간주될 수도 있고, 성녀와 마녀는 사실은 그 진짜 그 칼날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잔다르크가 그랬잖아요. 성녀였다 마녀였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이렇게 추구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데카르트 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성적이어야 해라고 하는 이런 강박증이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그 저기 방법소설의 책 보면 이 사람 강박증한테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런 방법적 의심을 하는데, 사실 그 방법적 의심은 진정한 의심은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의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의심을 하는 그 일종의 리추얼 같은 건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성의 짝으로서 타자가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타자라고 하는 것은 광기라든지 뭐 이런 것인데, 광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제 푸코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광기 역사를 쭉 뒤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는 사실 광기 내지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가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라이로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세 타자들, 중세 동일자를 구성해주는 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 배너라는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명절날이면 자주 이렇게 해준 영화.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기 보면 배너라는 로마 귀족인데 어머니하고 누이가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나타나면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수용소가 출연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던 거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썹 문질러지고 손 이상하게 붉어지고 이러니까 신의 버림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아마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표상이 그 사람들을 이제 타자화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신의 버림을 받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 정상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좋은 그 카운터 이벤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하도 오래 가두니까 1000년 동안 가둬놓으니까 나병이 없어진 겁니다. 텅텅 비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정상임을 증명해줄 그 반대자가 없어. 그래서 여기 딴 사람들을 이제 채워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17세기 대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칙령으로 이제 그렇게 또라이, 범죄자, 가남뱅이, 게으름뱅이, 불황자, 거린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다 쑤셔넣어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거기 걸린 간판이 이제 로피탈 제네랄, 영어로 번역하면 제네랄 호스피탈, 한국어로 번역하면 종합병원이 되는데, 뭔 종합병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상하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은 클리닉입니다. 임상의학이 탄생합니다. 19세기에 탄생한 그런 병원이고요. 그 전에 병원은 임상의학 이전, 19세기 이전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가령 요새같이 코로나 유행하면 전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거, 페이스트 유행하면 가둬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외적으로만 살아나왔고, 대부분 다 걸어 들어가서 누워서 나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수용소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랄 호스피탈, 종합수용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수용소라고 하는 게 다들 가뒀고, 광인들도 가뒀는데, 광인들은 특히 거기서 이렇게 전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하나씩 그 중에서 유별나니까. 그때 이제 이 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동물성, 야수성, 그래서 우리 다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들 그냥 방치해두면은 우리도 저렇게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하자고. 이러면서 전시를 하면서 그 반대편으로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동물성, 이런 것들을 이성의 빛에 의해서 인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몽주의 출현 이전부터 이미 데카르트 시대부터 나타났던 멘탈입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일라이트먼트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어리스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 18세기였지만 그 전에 이미 그런 멘탈은 나타났던 거고, 그때 이
이 야수 동물과 가까워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타자로서 기능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은 19세기에는 이제 이렇게 프랑스의 혁명으로 시작된 시기고 인간, 휴먼이라고 하는 게 특권화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휴머니즘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광인도 인간인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광인도 인간이다. 쟤들은 동물이 아니고 쟤들도 인간이야. 그럼 쟤들 왜 저러는데? 아, 그거는 우리 몸에 병 나잖아. 쟤들은 정신의 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광인들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중세의 경우에는 사실 이 광인들이 이렇게 미친 거는 신의 뭘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세상에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의 비를 엿본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름 햄릿이 나중에 미치죠. 햄릿이 미쳐서 오피리아를 죽게 만들고 주변을 다 사고치잖아. 막 나중에 황해에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실제 또라이가 돼가지고 왜 미칩니까? 부왕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햄릿 내가 말이야 어떻게 죽었냐면 하면서 비밀을 까발렸거든. 남들한테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비밀을 알게 된 게 이 사람이 미친 이유예요. 셰익스피어의 극들을 보면 어디나 광인들이 나오고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광인들입니다. 비극의 주인공들. 맥베드랑 맥베드 부인 미친 광인입니다. 오델로 광인입니다. 뭐 손수건 하나로 그 정결한 그 데스데모나를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저기 몰아세우는 미친 또라이 광인입니다. 리어왕도 나중에 미칩니다. 광인이 됩니다. 리어왕의 딸 코넬리아도 착한 딸도 광인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광인이 됩니다. 그래서 광인들에 대해서는 좀 남다르다라고 해서 별난 사람들이라고 거리를 뒀지만 동시에 경외감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우신 예찬이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제목이었었는데 그 나르하이트 예찬이 나르하이트가 광기예요. 바보란 뜻도 있고 광인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졸지에 동물이 됐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광인들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뻔한 것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런 경외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 동물들 이러면서 우리 정신 차리자. in the reason, into the reason 뭐 이렇게 하게 만드는 타자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엔 병자들이 되면서 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침묵 속에 갇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해도 정신병이 되니까 난 안 미쳤어. 응, 알았어. 속으로는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거 봤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는 병적인 증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침묵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자를 통해서 동일자가 이제 작동을 하고 사람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리고 정상성을 믿게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후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이런 타자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체 입장에서 타자를 통해서 나를 좀 갱신하자 이런 게 아니고 타자의 포지션에서 동일자를 깨자, 동일자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타자의 정치학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포지션이 타자로 넘어가면서 윤리학이 아니고 정치학으로 바뀌어버리고 권력과 대결하는 그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타자라는 개념은 진정 그 외부성으로서 이성의 바깥으로서 그 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러면서 다른 것들, 이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그 지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타자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한 의미에서 외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